자, 오늘 의제는 없지만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 우리 새날 패널 중에 한 분이세요. 나경원 오세훈 공약 보고 지랄 공약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지금 되고 있긴 한데, 오세훈이요. 2032년에 올림픽 유치를 공약을 했고요. 나경원은 누구든지 도보 10분 내에 지하철 탑승하게 하겠다. 이거 보고 이제 박진영 부대변인이 빠개 친 거예요. 생지랄 공약이다. 물론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한 입장이 이게 뭐 표현이 너무 거칠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속마음을 확 표현해 주니까 나는 이거 너무 좋아서 쉴드를 좀 쳐드리려고 그래. 저번에 그 박진영 부대변인이 가장 떴던 게 진중권에 대해서 그 예형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삼국지에 비유했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확실히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서울시장이 서울 올림픽 2032년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공약 중에서도요. 그런 황당한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후쿠시마로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은 아무 문제 없어라고 유치하는 도쿄올림픽 같은 그런 느낌? 생지랄이라고 말씀하셔서 훈훈하긴 한데요. 저 이제 아까 기호지세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과유불급 양쪽 다.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나경원도 1년짜리 시장인데 뭐 올림픽 유치하고 이런 거는 너무 지나쳐서 과유불급이고 생지랄도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뭐 나가서 하면은 좀 과유불급이고 하지만 시원하긴 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의 대변인들이나 부대변인들은 더 심한 표현을 하고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사과하셨다고 그랬죠? 뭐 근데 뭐 박진영 부대변인은 당연한 뭐 이거는 뭐 과한 말도 아니고 당연한 당연한 말을 한 것인데 이거 가지고도 좀 사과까지 하시는 배포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셨구나. 예.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 난 나경원이 더 황당해요. 오세훈은 정말 비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림픽 유치는 좀 그렇고 서울에서 누구든지 도보 10분 내에 지하철이 탑승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봤을 때는 50년 걸려요. 50년.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그게 지하철이에요? 얼마나 깔아야 돼? 지하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걸어서 10분 모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려면 그게 지하철이냐고요. 그냥 전차를 옛날처럼 전차 하나 깔아놓고 전차 지나갈 때마다 올라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죽하면 지랄이란 표현이 나왔겠냐고. 그저 최순실 그 특검 할 때 그 특검 사무실에 있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맞아, 막 잡혔죠. 지랄 이연병한 맞아, 이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고. 서울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지하철 탈 수 있는 모든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대국민 사기지 뭐예요? 불가능하지. 맞네. 차라리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역세권이래. 과유불급 취소. 차라리 1억을 준다는 게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그건 더 현실성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 아예 필요 없겠네 이제. 그렇게 지하를 만들잖아요. 나중에 그 지하 난 그 도시 그렇게 썩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대단한 나라예요. 네. 서울 지하철 노선들을 한번 보면은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그 지하철을 나경원에 의하면 지금 뭐 구석구석에 다 더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가라앉겠네. 서울 웜홀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은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실은 서울 시내에서 집값의 그 상승은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뉴타운과 비슷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을 많이 깔아주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집값을 많이 상승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달라는 건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실은 공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하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큰 간선도로는 전 장기적으로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지하화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의도에서부터 인천에 가는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체증도 또 상당합니다. 지금 당장 그 공사를 계속적으로 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지하화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장들이 자꾸 이렇게 지하화하는데 오히려
교통 문제를 서울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차량의 운행을 더 줄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화보다는 오히려 서울도 트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철이나 트램. 그러니까 지상으로 가는 트램이 유럽에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뭐 지화하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아까 춘변하고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1년짜리들이 너무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저기 용인 가니까요. 그런 경전철이 기가 막히던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정도 사이즈예요. 한 칸만 다녀. 그 경전철이. 아 용이네요. 네. 한 두 칸 정도, 한두 칸.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좁은 정도. 네. 그 한 칸짜리가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게 실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의 그 용인 시장이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공사비 지불을 안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그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적자심. 과도하게 이렇게 그 과장돼서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축선이 되는 곳에는. 하지만 집 앞까지 다 이걸 하겠다? 그럼 그 공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그게 적자가 심합니다. 의정부에는 그것도 좀 적자가 심하고 유일하게 뭐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인기를 끈 게 최근에 인천 쪽에 그 약간 관광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네. 근데 그것도 몇 년간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그 금융비용 때문에 아마 인천시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공약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생각이 되게 평면적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입체적으로 공약이라는 게 저쪽에서 하고 있는 공약이라는 게 사실 개발 공약이잖아요. 뭘 개발하겠다 이 공약인데 그게 굉장히 평면적 공약이라는 거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약을 평면적으로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연결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입체적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호로서만 그치는 거야. 서울에 사시는 모든 여러분 모든 지하철을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0분이면은 대략 제가 이제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거리를 한번 걸어보면 특수부대 사람들은 천리행군을 할 때 1시간에 한 6km, 7km 가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인의 걸음으로 가면 한 4km 정도 갑니다. 1시간에. 그럼 10분 정도 가면 대략 그 거리가 나오죠. 대략 1km가 좀 더 못 되는 이 정도 거리에 모든 지하철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이 아니죠. 논다면 좋아지죠. 근데 불가능한 일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차라리 미래 비전으로 서울시 드론 택시를 막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산꼭대기 마을에도 드론이 날라주겠다. 차라리 그게 또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지금. 차라리 부산 그 후보자들 공약들이 훨씬 더 좋네요. 아무튼 생지랄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박진영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과한 건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생지랄 공약. 참. 이덕춘 변호사는 네.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이 양반아 막말 논란에 휩싸여 봐야 정치인으로 크는 거야. 아닙니다. 과유불급이 아니죠? 막말 해야 되겠네요. 막말. 우리 물고기 이덕춘 변호사님. 참네. 자,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가 두 번째 토론을 했는데 재밌게 잘하시더구만. 근데 그 토론이 재밌었던 게 이런 디테일을 갖고 하면 우리가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자고요. 수직 정원을 만들면 그 수직 정원에 나무를 심잖아. 나무를 심어놨더니 어떤 나라를 갔더니 수직 정원에 모기가 들끓어가지고 사람이 안 산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 나무 수정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고 야 이런 디테일 재밌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딱 그 지점인데 우상호 후보는 수직 정원 만들면 모기가 들끈다. 그래서 스촨성인가요?
수천성에 있는 뭐 800세대 있는데 10세대만 남아 있고 그 나뭇잎 치운이라고 정신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박영선 후보께서는 버지니아주 알랭턴에는 준비 많이 했어. 따와서 디테일 인쇄 서로 버지니아주 알랭턴은 괜찮다. 거기서 아마존 제2 본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수종만 잘하면 수종 나무의 종류만 잘하면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수직공원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와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건물에 이렇게 다 나무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보면 그 넝쿨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는 것처럼 봤었는데 너무 높아서 조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모기가 있는 건요. 사실은 나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물웅덩이. 물웅덩이 그렇죠. 거기다 까고 새끼 까가지고 알 까가지고 새끼 나고 여기 모기랑 상관이 있긴 한데 나는 이게 재밌었던 게 이 수직정원 관련해서 수천성하고 버지니아 알링턴을 서로 같이 갖고 왔다는 게 준비 엄청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수직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박영선 유리예요. 네,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덕준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 인상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수직정원 이야기는 새날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수직정원 도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 안 해놓고 왔다가 방송에 오자마자 수직정원이 뭔지를 사봤다고 하면 방송 준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 수직정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게 공약으로서는 최고인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게 뭐 당장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한 공약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공원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것이 뭐 약간의 뭐 모기 이런 뭐 비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이 있을지언정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쁜 내용은 아니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토론 내용 그냥 구상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선 장관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참 좋아합니다. 어디에 제가 가중치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 공약은 저는 그렇게 유효한 공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긴 됐지만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그 세계적 도시를 봤을 때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빌딩으로 돼 있는 수직공원을 걸으려 할까 아니면은 평면으로 돼 있는 공원을 걸으려 할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땐 우리는 평면을 좀 걷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좋은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게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지금 공원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실은 서울에서 필요한 건 공원 공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원은 충분히 우리가 개발하거나 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산들 뭐 등산 많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그 하나의 주장으로서 이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수직공원 자체는 그렇게 실용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수직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약을 자세히 보면은 서울을 21분 컴팩트 도시로 만들어서 21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21개 권역마다 수직 정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원이 만들어지는 첫 사업이 아마 여의도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직 정원을 만드는 그 공간에 정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시설 또는 뭐 숙소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뭐 또는 어떤 뭐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개념의 것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수직 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21개 권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거든요. 의료. 병원을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현대아산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 가지 않아도 이 개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요게 회자가 되는 이유. 그래서 그걸 반박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거전의 핵심이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게 공약이 남아있는 게 박영선의 21분 컴팩트 도시가 사실상 좀 희미해지면서 수직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른 같은 이야기지만
한쪽에서 나경원의 1억 1,700만 원 이런 기억들을 남기는 행위가 선거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도 그 강변 지역에 뭐 아파트 얘기한 것도 뭐 이건 뭐 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새로운 부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것도 저는 나쁜 공약은 아니었다. 뭐 10분 이내 지하철이라든지 뭐 올림픽 이런 그러니까 거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실은 서울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최대한 저는 배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대통령이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서울에서 주택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은 실은 서울에 관련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비난은 대통령이 받는 저는 여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사 부동산 대책으로 변창흠 장관이 얘기한 서울 시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그 역세권 주변에 젊은 그 청년들이 그리고 집을 그 좀 괜찮은 주거 여건을 원하는 그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도 무주택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적 차원의 그냥 그 정책에 대해서 나는 국가와 함께 이걸 잘 보조 맞춰 가겠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여야가 좋은 거지. 예. 뭐 나경원이 뭐 어떻게 아파트를 뭐 얼마를 짓겠다 등등으로 공약하는 건 실은 저는 난개발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키가 사실 언론이 만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시장 후보들은 뭐냐 이게 가장 기저에 흐르고 있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개발 공약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의 결이 있잖아요. 사람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기조 아래 뭐랄까 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시설은 좀 노후됐지만 사람 냄새 나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골목길이 없고 다 깨끗한 도로만 있고 아파트만 세워지고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기 뭐 북촌 같은 데 가면은 그 한옥 뭐 이런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화재로서만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은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국회 이런 게 아니라 고궁이에요. 고궁이 남아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그 고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그냥 다 옛날 것들은 싹 밀어버리고 만들어지는 그 도시는 저는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없이 이렇게 선거 전에 부동산 이슈가 가장 이슈일 때 뛰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슈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특히 우리나라 그 조선의 그 수도로서 옛날 그 사대문 안이 특히 보존 지역으로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옛날 그 현대와 고전이 그 조화되는 도시로서. 근데 아마 변창흠 장관이 새로운 그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대문 안보다는 그 사대문 밖에 있는 주로 뭐 서남권의 중공업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용적률이 좀 낮게 돼 있는 뭐 마포의 뭐 예를 들어 저층 주택단지 등등 뭐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서울은 옛 모습을 좀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개인으로 따지면 내 주거 여건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린 데 있어서는 난감한 거죠. 어려운 거죠. 예. 그 이제 두 분이서 토론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박 장관님께서 왜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데 시간이 늦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FDA의 특수조사기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늦어졌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든 간에 자기를 완수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늦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랑 대선이랑 항상 다 연결을 짓는데, 그게 이제 설령 그럴지라도 저는 그때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최선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당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는 것이지, 대선 때문에 이거를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거기에 일단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주 시민이신데 서울시장 선거에 수십조를 알 리가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들었는데 아니, 눈으로는 못 봤어요. 내가 이덕준 변호사 아직 멀었다는 게 네. 몰라도 아는 척 할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저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은 준비 엄청 해온 거란 느낌을 네. 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 아니, 저는 들었는데 근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다를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참 들었는데 눈으로 못 봤어요. 눈으로. 아니 그 여담인데 네. 전주에는 그 저기 전주 제지인가요? 한솔제지가 있죠. 아니 전주, 거기 예. 지금 전주 섬인가요? 거기에 150층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개발한 전주 그게 타워. 아니라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네. 거기 이제 대한방직 터거든요. 대한방직. 새로 개발할 때 1998년도에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그 대한방직 터가 한 12만 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 기업을 못 옮긴다고 하면서 6만 평을 정도를 남겨두고 6만 평만 수용해가지고 개발했던 거예요. 근데 개발하고 나니까 이 6만 평이 자동적으로 알박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알박기 된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저는 이제 공영 개발 방식, 예초의 개발 방식 그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알박기를 해준 건데, 그거 상업용지를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예. 아파트 짓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 선거를 나간다면 이명박 때부터 그런 트렌드가 생긴 것 같긴 해요. 청계천 뭐 세비 등등. 복구하겠다 막 이렇게 그런 아젠다를 갖고 나오는데, 진짜 박원순 시장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했다고 느끼는 게, 박원순의 랜드마크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랜드마크가 저건 누가 만든 거야. 청계천은 이명박 거라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를 위한 랜드마크를 만들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은 질은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따릉이 같은 게, 따릉이가 뭐겠어요? 실제로 서울 시내의 매연을 줄이고 짧은 이동 거리는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지 말고 자전거로 이동하자. 따릉이의 가장 큰 메리트는 빌려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동해가지고 그쪽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나왔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랜드마크가 없이 시장직을 수행하신 분 생각하면은 마음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 선거를 3번 치르면서 뭘 짓겠다는 공약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세빛동등섬 지금 한 번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흉물됐지. 오세훈이 했던 그 DDP 적자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도 한번 물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랜드마크 정책이거든. 그게 동대문 DBP도 말이 많죠. 140억 정도 설계비를 지하 하디드한테 준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성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390억 가까이 로열티를 줘요. 아니 적자가 이걸 적자가. 운영하는 거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은 전혀 단 한마디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하다 서울시청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흉물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청 지은 것도. 근데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오세훈의 뭐 작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주 시내에 있는 그 대한방직 터에 140층짜리 그 타워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땅 주인이 있습니다. 물론 랜드마크도 필요하죠. 필요하긴 해. 랜드마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아니에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리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에펠탑 같은 거. 그런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와 어떤 유서를 갖고, 랜드마크 하면 사람들이 계속 높은 층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은 이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경복궁 같은 게 서울의 랜드마크지 뭐예요. 그렇죠. 서울을 상징하는 어떤 거. 자연적인 남산 타워 같은 게 있어요. 남산 같은 게. 전주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네거티브가 없다 보니까 민주당 쪽은 별로 관심 못 받는 것 같아서 억지로 우리도 토론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저는 그 우상호, 박영선 또는 김진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토론들에 대해서 뭐랄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좋은 정책은 후보가 가져가면 돼요. 그 사람만의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대선용 보궐선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서로 이렇게 감정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타고난 분열주의자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든지 분열해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까는 게 진보의 무슨 숙명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타고난 분열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상대방을 감정을 엄청 자극해가지고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싸워요. 진보에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난 최소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판하지 말자. 우리 진영 내에서는.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쪽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루머나 의혹이 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뭘 비판도 못하냐면서 근거 없는 의혹만 갖고 무지하게 비판하고 어느 쪽 저쪽이나 다 똑같아요. 진정성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랬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못 해주고 선거전이 나오면은 한쪽 편에 극렬하게 서가지고 저건 뭐 무슨 색깔이야 난리를 치고 결국에는 그게 분열의 요소로 작동을 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고 또 찢어져 나가고 그런 방송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치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그 부분을 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 특히 우리 진영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럼으로써 그 열성 지지자들의 그 열광적 지지를 받고 이게 또 슈퍼챗과 연결되고 멤버십과 연결되고 등등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편은 어찌 보면 조금 너그럽게 저 사람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 그 전후 사정을 좀 이해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 나온 그 좀 실수했으면 좀 우리가 그 보듬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의 상업주의가 그리고 선명성 논쟁이 결국 우리에게는 그렇죠.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내부 공격이 더 가슴 아프고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 그 참여해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댓글 다는 분들도 그런 과도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그 자제하고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새날은 왜 그런 이야기 안 해? 우리가 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뉴스 밸류가 있으면 어떤 걸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나는 최소한 내 나름대로의 내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진영 내 사람들 나도 사람인데 꼴보기 싫은 사람 없겠어요? 근데 비판 안 하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대상을 갖고 비판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권 교체는 했지만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세력은 어마어마해요. 사법부만 해도 최근에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총질이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인간들 자체가 그냥 상업주의일 뿐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우리 민주 정권이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비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의 싸움이 시작되면 실제로 저놈들하고 싸울 만한 힘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방송 들어오지 마시라. 구독 빼세요. 왜 누구 이야기 안 해? 누구 비판 안 해? 우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도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수도 없는 것들이다. 간단히 말하면 줄 서라는 거예요. A 후보나 B 후보에 줄 서라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는 무조건 저놈만 죽이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란닝구와 백바지 같은 거예요. 그런 짓 안 하려고 방송하는 거야. 사람이 와서 기대지도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 주로 쓰는 사람들은 다 새날 방송 아예 못 듣게 만들어 버릴 거야. 여기까지 하시고요. 새날은